영재야, 저 여기 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라고 불러줘서. 엄마도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줘서. 별이 사라진 후에야 그 빛을 그리워하게 되듯 사람도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랑의 진정한 깊이를 알게 됩니다. 노미자는 영재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것은 30년간 써내려간 사랑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낡고 음산한 단독주택.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싱크대 물때는 지워지지 않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노미자는 작은 유골함을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75세의 노미자가 끌어안은 것은 살아생전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단지 항아리 하나, 그리고 이름 하나. 박영재. 1979년에서 2024년. 영재야, 내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노미자의 입술은 떨렸고 눈물은 유골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돌아온 아이는 아무 말이 없었죠. 차가운 도자기만이 노미자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이 집은 노미자가 30년째 혼자 지키고 있는 보금자리였습니다. 을지로에서 한참 떨어진 이곳은 도시의 소음도 닿지 않는 적막한 곳이었죠. 마당 한편에는 죽어가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폐허가 된 공장들이 을씨년스럽게 늘어서 있었어요. 노미자는 이곳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집 1층을 개조해서 만든 작은 서점에는 오래된 소설책들과 잡지, 그리고 몇 권의 시집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찾아와 책 한 권씩 사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노미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책이 아니었어요. 거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된 낡은 앨범, 그 안에 담긴 사진 한 장이었죠.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하얀 한복을 입은 아기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20살 남짓한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젊은 시절의 노미자였죠. 사진 뒷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재 첫 번째 생일. 엄마와 함께 1980년 3월 15일. 30년 전 노미자는 21살이었습니다. 미혼모였던 노미자는 집안에서 쫓겨나듯 쌀 한 줌과 아기 하나만 안고 언니 집으로 갔죠. 당시만 해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일상이었고 노미자는 매일 밤 영재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 우유값이 없어 아기는 밥말은 미음을 먹어야 했어요. 노미자는 새벽 5시부터 시장에 나가 야채를 씻는 일을 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영재는 그 사이 언니가 돌봐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언니가 말했어요. 미자야, 너 이러다 아이 굶어 죽여. 그냥 입양 보내. 미국 가는 부부가 있다더라. 노미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영재를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것이 최선인 것 같았어요. 미국에 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영재를 보낸 지 2달 후 언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갔다더라. 그런데 얼마 안 돼 병으로 죽었대. 폐렴이었다던가. 그 말을 들은 순간 노미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영재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꿈도 함께 살겠다는 약속도 모든 것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그 누구도 영재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노미자 역시 가슴속에만 묻어두었습니다. 사진 한 장, 앨범 한 권,
그리고 매년 생일날 몰래 써놓은 편지들이 전부였죠. 노미자는 매년 영재의 생일이 되면 편지를 썼습니다. 받을 사람이 없는 편지를 말이에요. 영재야,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벌써 25살이 되었네. 엄마는 너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어. 미안해, 영재야. 정말 미안해. 이런 편지들이 서랍 안에 쌓여갔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 위에 적힌 노미자의 마음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노미자는 영재의 사진을 꺼내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차 한 잔을 우려놓고 사진을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걸었죠. 영재야, 오늘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보고 싶지만 참고 살고 있단다. 그런 노미자에게 며칠 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재 씨 유족 되십니까? 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어 유골함을 인도에 가셔야 합니다. 고인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박영재 씨가 지난달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비상연락처에 어르신 성함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미자는 그 말에 몸서리쳤어요. 이미 죽은 아이를 또 한 번 잃은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생년월일이 1979년 3월 15일인가요? 맞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노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들었습니다. 정말 노미자의 아들과 똑같은 이름, 똑같은 생년월일이었어요. 다음 날 노미자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정말 영재일까요? 아니면 동명이인일까요? 경찰서에서 유골함을 확인하는 순간 노미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작은 도자기 항아리에 적힌 이름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박영재 1979만 2024.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이었지만 이미 차가운 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영재야, 정말 내가 맞니? 노미자는 유골함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경찰서 직원들이 위로해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날 노미자는 작은 유골함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재야, 이젠 내가 안고 있을게. 이번엔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게. 노미자는 유골함을 방 한편에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영재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놓아두었죠. 30년 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미자는 유골함을 품에 안은 채 깜빡 잠들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차가운 도자기를 데우고 있었죠. 그런데 밤이 깊어갈 무렵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긱. 현관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긱. 현관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는 소리에 노미자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유골함이 살짝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노미자는 황급히 유골함을 다시 끌어안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노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 늦은 밤에 누가 찾아올 리 없는데 혹시 도둑일까요? 아니면 집을 잘못 찾아온 걸까요? 누구세요? 노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발걸음 소리만 점점 가까워질 뿐이었죠. 달빛이 스며드는 거실, 노미자는 유골함을 꼭 껴안은 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둑치고는 너무 조용했고 뭔가를 찾는 기색도 없었어요. 마치 이 집을 잘 아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노미자가 다시 소리쳤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멈춰 섰어요. 달빛에 비친 모습을 보니 40대 남자 같았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도둑이라기보다는 평범한 회사원 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남자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노미자가 안고 있는 유골함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주머니,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서늘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 유골함,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노미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뭐라고요? 전 박영재입니다. 그 한마디에 노미자의 세상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박영재? 노미자가 품에 안고 있는 유골함의 주인과 같은 이름이라고요? 그럴 리가. 박영재는 여기 있는데. 노미자는 유골함을 더욱 꼭 끌어안았어요. 남자의 말을 믿을 수 없었죠. 남자는 천천히 노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추자 노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특히 눈매가 낯익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안고 계신 건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유골함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노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 가짜라는 말인가요? 남자는 무릎을 꿇고 노미자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1979년 3월 15일생 박영재입니다. 당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노미자는 숨이 막혔어요. 영재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영재는 어릴 때 죽었다고. 아니에요. 저는 살아있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차가운 시선이었죠. 그럼 이 유골함은 뭐예요? 노미자는 품에 안고 있던 유골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영재라고 적힌 이름표가 선명했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입니다. 저도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노미자에게 보여주며 말했죠. 보세요. 박영재, 1979년 3월 15일생. 노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받아들였어요. 정말 노미자의 아들과 똑같은 이름, 똑같은 생년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영재는 이미 제대로 봐주세요. 남자가 거실에 전등을 켰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서 남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노미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남자의 눈가에서 어린 시절 영재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이마의 모양, 심지어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까지 영재와 똑같았어요. 이럴 수가. 노미자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죠. 저는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입양된 거였어요. 입양? 네. 그리고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의 말에 노미자는 혼란스러웠어요.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어왔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인가요? 그럼 당신이 정말 제 영재라는 거예요? 노미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기쁨도 슬픔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재야. 노미자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 아들이라면. 남자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를 찾으려 했던 적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 말에 노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영재를 찾으려 노력한 적이 있었나요?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냥 포기해버린 건 아닐까요? 저는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 말만 듣고 끝이었나요? 확인해 보려 하지도 않았나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묻어 있었어요. 당신은 날 버린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노미자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영재를 잊으려 노력했던 것일까요? 영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시나요? 노미자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자의 차가운 시선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내일 유전자 검사를 받겠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노미자는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잠깐요. 가지 마세요.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노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유골함을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과연 방금 나타난 남자가 정말 노미자의 아들 영재일까요? 그리고 노미자는 정말 아들을 찾으려 노력했던 걸까요? 길고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노미자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유골함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달빛이 점점 사라지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녀는 그 남자의 말을 되뇌었죠. 당신은 날 버린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노미자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30년 전 갓 20살이 된 노미자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어렸어요.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겠다며 사라져버렸고 친정 식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죠. 오직 언니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미자야, 이 아이를 키우려면 너도 죽고 아이도 죽어. 좋은 가정으로 보내는 게 나아. 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내고 나서도 가슴 한구석이 항상 아팠어요. 영재가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찾아왔죠. 그러다 몇 달 후 언니가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자야, 영재가 갑자기 아파서. 그 이후로는 기억이 흐려졌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노미자는 며칠 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요. 노미자는 그때부터 영재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아니, 잊는 게 아니라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죠.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정말 찾으려 하지 않았구나. 노미자는 중얼거렸어요. 그 남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물어보지 않았죠. 새벽 6시 노미자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노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을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30년 만에 만날지도 모르는 아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야 한다니. 오전 10시 약속 장소인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와 있었어요. 어제와는 달리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먼저 인사했어요. 노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병원 안으로 들어가 검사실 앞에 서니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박영재님과 노미자님이시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평온했지만 노미자에게는 심판의 나팔소리처럼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99.9% 확률로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 순간 노미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이었구나. 어젯밤 나타난 그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들 영재였구나. 영재야. 노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영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영재는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당신이 버린 아들입니다. 영재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노미자는 영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영재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30년이 돌아오나요? 영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미국에서 자랐어요.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지만 항상 궁금했어요. 내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노미자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국에 와서 알아보니 당신은 저를 찾으려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더군요. 심지어 제가 죽었다는 거짓말까지 믿고 있었고요. 영재야, 엄마도 그때는 어렸어. 정말 몰랐어. 어렸다고요? 영재가 비웃듯 말했어요. 저는 1살도 안 됐는데요. 노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재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저는 이제 갑니다. 영재가 일어서려는 순간 노미자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가지마, 제발. 이제라도 엄마가 되고 싶어. 영재는 노미자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30년 동안 엄마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필요할까요? 그 말을 남기고 영재는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노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은 어머니를 거부했습니다. 노미자는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과연 이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미자는 영재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엄마가 되겠다고.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노미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미자는 영재의 원룸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그 작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영재가 그 안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편의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아들. 30년 동안 엄마의 손맛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한 아들. 노미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절절히 느꼈어요. 건물 앞 가로등 아래 서서 영재의 창문을 바라보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노미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이 있는 그 공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거든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노미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적막한 집안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찌개 재료, 된장찌개 재료, 불고기감. 혼자 살면서도 항상 넉넉하게 장을 봐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혹시나 누군가 찾아올까봐, 혹시나 영재가 돌아올까봐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영재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니, 돌아올 수 없게 만든 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노미자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갓 20살이던 노미자는
정말 어렸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사라지고 친정 식구들마저 등을 돌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매일 밤 울면서 영재를 안고 있었죠. 엄마가 미안해, 영재야. 엄마가 너무 어려서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그때도 이렇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했다면, 정말 엄마가 되고 싶었다면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는데 언니가 입양을 제안했을 때의 기억이 또렷했어요. 미자야, 이 아이를 키우려면 너도 죽고 아이도 죽어. 좋은 가정으로 보내는 게 나아. 미국 가는 부부가 있다던데 그분들은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하신대. 그 말을 들었을 때 노미자는 마음 한편으로 안도했어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가슴은 찢어지도록 아팠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내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영재는 작은 이불에 쌓여 있었고 양부모가 될 부부는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노미자는 영재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영재야. 엄마보다 훨씬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때는 정말 영재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영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노미자는 슬픔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정말 나쁜 엄마였구나. 노미자는 중얼거렸어요. 아들의 죽음에 안도감을 느꼈던 자신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 후 노미자는 영재를 잊으려 애썼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 했죠. 실제로 몇 번의 연애도 했고 결혼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마지막 순간에 주저했습니다. 영재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매년 영재의 생일이 되면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거든요. 생일 축하해, 영재야.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길. 그런 식으로 자신을 위로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정말 영재를 생각했다면 무덤이라도 찾아가야 했는데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노미자는 거실 구석에 놓인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영재인 줄 알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이제는 그저 낯선 타인의 뼈일 뿐이었어요. 미안해요. 노미자는 유골함에게 말했어요. 당신을 제 아들이라고 착각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러고 보니 이 유골함의 주인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었을 텐데 가족들은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을까요? 노미자처럼 혼자 울고 있을지도 모르죠. 노미자는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에 잘못 가져간 유골함 있잖아요. 진짜 가족분께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아, 네. 박영재님 유골함이시죠? 가족분들이 많이 애타하고 계십니다. 내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허전했어요. 이 유골함마저 돌려주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노미자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재의 원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이 넘게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영재의 원룸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노미자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우리 영재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30년 동안 영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양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친엄마가 그리웠을 텐데 미국에서 자라면서 한국말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한국을 그리워했을까요? 혼자 울었을 밤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른 아이들이 엄마 자랑을 할 때 영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노미자는 상상하기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 모든 외로운 시간들을 엄마인 자신이 함께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어요. 영재의 방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었나 봐요. 혼자서 쓸쓸하게 노미자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아들과 작별하는 것 같아서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노미자는 거실에 앉아 영재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진이었어요. 갓 태어난 영재가 작은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 미안하다, 영재야. 노미자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버린 것도, 죽었다고 믿고 찾지 않은 것도, 너의 외로운 시간들을 함께 해주지 못한 것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 사진을 적셨어요. 난 살아갈 자격이 없어. 노미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졌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도, 영재의 용서를 바랄 자격도 없었어요. 그 순간 노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영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겠다고.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겠다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노미자는 편지를 썼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담은 마지막 편지였어요. 영재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새벽 4시, 노미자는 여전히 편지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어떤 말부터 써야 할지 몰랐어요. 30년 동안 쌓인 말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영재를 낳던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새벽이었어요. 갑작스런 진통에 노미자는 혼자 병원으로 갔었죠. 아이 아버지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언니는 멀리 있어서 올 수 없었습니다. 분만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으며 노미자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20살의 어린 몸으로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거든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겨주었을 때 노미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아기는 정말 작고 예뻤어요. 작은 손가락, 분홍빛 볼, 간간히 내는 작은 소리들. 모든 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름은 뭐로 하실 건가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노미자는 답할 수 없었어요. 아기의 이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생각하기가 무서웠어요. 이름을 지어주면 더 애착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나중에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병원에서 아기를 이름 없는 아기라고 부르는 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노미자는 끝내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병원에 찾아온 것은 일주일 후였어요. 미자야, 많이 힘들었지? 아이는 어떤가? 언니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예쁘다. 그런데 이름은 지었니? 아직. 그럼 내가 하나 지어줄까? 영재는 어때? 영특하고 재능 있는 아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아이의 이름이 정해졌어요. 노미자가 아니라 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영재. 노미자는 그 이름을 불러봤어요. 입에서 나오는 그 세 글자가 묘하게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어요. 퇴원 날짜가 다가올수록 노미자는 불안해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미자야, 진지하게 생각해봐. 너 혼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니? 언니의 말은 현실적이었어요. 20살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세상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좋은 가정으로 보내는 게 아이를 위한 거야. 미국 가는 부부 말이야. 정말 간절히 아이를 원하신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아이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대. 노미자는 고민했어요. 정말 그게 영재를 위한 길일까요? 아기를 품에 안고 수유를 할 때 영재는 노미자를 빤히 바라봤어요. 아직 초점이 정확하지 않은 눈이었지만 마치 엄마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재야, 엄마가 미안해. 노미자는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워줄 수 없을 것 같아. 너에게는 더 좋은 부모님이 필요해.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입양 서류에 서명하던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펜을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박영재. 아이의 이름을 서류에 적으면서 노미자는 울었어요. 자신이 지어준 이름도 아닌데 이제 그 이름마저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였어요. 양부모가 될 부부를 만났을 때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원한다면 친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노미자는 조금 안심했어요. 언젠가 영재가 자신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어요. 노미자는 영재가 자신을 찾아오기만 기다렸을 뿐 스스로 영재를 찾으려 하지는 않았거든요. 영재를 떠나보내던 그날 노미자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았어요. 잘 살아, 영재야. 엄마를 미워하지 마. 그때 영재는 작은 손으로 노미자의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마치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미자는 그 손을 떼어내고 아이를 양부모에게 건넸어요. 그 순간이 진짜 이별이었습니다. 차가 떠나갈 때까지 노미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기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노미자는 영재 생각에 밤을 새웠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새 부모님께 잘 적응하고 있을까? 엄마를 그리워하지는 않을까? 그러다 언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자야, 영재가 갑자기 아파서. 그때부터 노미자의 기억은 흐려졌어요. 너무 큰 충격이어서 며칠 동안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영재가 죽었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죠.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영재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미국에서 잘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하지만 돌아온 영재는 노미자를 거부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엄마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노미자는 편지지에 첫 문장을 적었어요. 영재야, 그날 난 내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못했구나.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지만 노미자는 계속 썼습니다. 엄마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말 미안하다는 말이야. 길고 긴 참회의 편지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노미자는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10장이 넘는 편지지에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쏟아냈어요. 펜을 잡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노미자의 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노미자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손목이 아프도록 써내려간 참회의 편지였습니다. 영재야, 이걸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질까? 편지 봉투에 영재에게라고 적으면서 노미자는 그 이름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지어준 이름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었거든요. 오전, 노미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영재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아주머니에게 편지를 맡기고 건물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노미자는 계속 영재의 창문만 바라봤어요. 저 안에서 영재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드디어 영재가 나타났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편지를 받아든 영재는 잠시 멈춰 섰어요. 편지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노미자는 숨을 죽이고 영재의 방 창문을 바라봤어요. 불이 켜지고 영재가 창가에 앉아 편지를 펼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시간이 흘렀어요. 영재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죠. 2시간째 영재의 방에서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노미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재가 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잠들어 버릴까요? 몇 분 후 영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로요. 영재는 노미자가 앉아있는 벤치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편지 읽었습니다. 영재가 벤치 앞에 서서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재야, 이 편지 정말 진심으로 쓰신 건가요? 영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엄마 마음을 다 담았어. 엄마. 영재가 그 단어를 중얼거렸어요. 마치 낯선 외국어를 발음해 보는 것처럼 어색하게. 저는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엄마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양어머니를 맘이라고 불렀지만 그것도 진짜 엄마는 아니었어요. 노미자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영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내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만나게 되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재의 목소리에 어린 시절의 그리움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만나고 보니 쉽지 않네요. 영재야, 무리하지 마. 천천히. 아니에요. 영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러보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30년 동안 한 번도 진짜 엄마를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영재는 한참 노미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첫 번째 시도였어요. 하지만 영재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딱딱해요. 진짜 엄마한테 하는 말 같지 않아요. 어머니? 두 번째 시도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영재가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영재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불러봤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노미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듣는 엄마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영재가 계속 불러댔어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은 아이처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영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왜 이 단어를 말하니까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그런데 동시에 따뜻한지. 영재야. 노미자가 일어나려 했지만 영재가 손을 내밀어 말렸어요. 아직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겠어. 천천히 하자. 하지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어요. 영재가 편지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당신도 많이 아파했구나 싶었어요. 저만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당신도 저를 보내고 아파했겠구나. 그럼 영재야, 엄마도 정말 많이 아팠어. 엄마, 영재가 또 불러봤어요.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상해요. 이 말을 하니까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빈자리였던 곳이 영재의 고백에 노미자는 가슴이 벅찼어요. 저도요, 엄마. 제 마음속에도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 빈자리.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영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럼 밥 한번 같이 드실래요? 정말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하는 식사를. 노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시작되는 진짜 모자의 첫 식사 약속이었습니다. 노미자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영재와 첫 식사를 한 지 2달 후였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 밥을 먹고 한강을 걸으며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누었죠. 노미자는 영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배워서 해주곤 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서 영재의 직장 근처까지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영재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점 그런 노미자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도시락도 맛있었어요. 정말? 다음엔 뭘 해줄까? 엄마가 해주시는 건 다 좋아요.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노미자는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영재와 만날 약속이 있었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발견했을 때 노미자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급하게 119에 신고하고 영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영재 씨, 어머님이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전화를 받은 영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노미자를 본 순간 영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심근경색입니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영재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겨우 찾은 엄마를, 이제 막 사랑하기 시작한 엄마를 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노미자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영재는 유리창 너머로만 엄마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각종 기계들에 연결된 노미자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엄마, 제발 눈을 떠주세요. 영재는 하루 종일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했어요. 어릴 때부터 종교를 가져본 적 없었지만 이때만큼은 간절히 누군가에게 빌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노미자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어요. 영재는 허겁지겁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예요. 영재예요. 노미자는 흐릿한 시야로 영재를 바라봤어요.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영재는 노미자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여전히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노미자의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어요. 영재는 회사도 나가지 않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간병인을 쓰자고 해도 영재는 거절했어요. 제가 돌볼게요. 30년 동안 못해준 걸 이제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영재는 노미자의 손을 마사지해주고
입술에 물을 발라주고 몸을 닦아드리며 정성껏 돌봤어요. 의식이 없는 노미자에게 어릴 때 이야기, 미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일들을 끊임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아직 가을 단풍도 못 봤잖아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엄마, 제가 요리도 배울게요. 엄마 입맛에 맞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미안해요.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차갑게 대해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어느 날 밤 의사가 영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가족분께서는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아요. 영재는 멍하니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간 영재는 더욱 약해진 노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음이 불규칙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영재가 부르자 노미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혼란스러워 보이던 눈빛이 영재를 보는 순간 또렷해졌습니다. 노미자가 간신히 소리를 냈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영재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영재는 노미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해요. 노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영재는 고개를 숙이고 노미자의 귀에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야 불러볼게요. 영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당신 아들이에요. 그 말에 노미자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나, 노미자, 어머니의 아들 박영재예요. 영재가 계속 말했어요. 미국에서 자랐지만 항상 엄마를 그리워했던 아들이에요. 원망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노미자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들려고 했어요. 영재가 그 손을 받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를 진짜로 사랑하게 된 아들이에요. 노미자의 손이 영재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노미자는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네, 아들. 노미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사랑해. 그 말과 함께 노미자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영재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영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나오던 규칙적인 신호음이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길고 긴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평평한 직선만이 그어져 있었어요. 엄마. 영재는 노미자의 손을 입에 갖다 대고 키스했어요. 아직 따뜻한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노미자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재는 한참을 노미자 곁에서 울었어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진짜 아들이 됐는데.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노미자는 아들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떠났어요. 3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미자의 장례식은 작은 교회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영재와 몇 명의 이웃들, 그리고 노미자가 다니던 교회 신도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깊고 진한 사랑이 흘러넘쳤습니다. 영재는 검은 상복을 입고
관 앞에 서 있었어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누워있는 노미자를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한다니.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이웃집 김아주머니가 영재에게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단에 물을 주시고 길고양이들 밥도 챙겨주시고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사시는 분이었죠. 겨울에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따뜻한 차도 끓여서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영재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다른 이웃 박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우리 영재가 미국에서 돌아왔다. 우리 영재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시면서 온 동네에 소문내고 다니셨어요. 영재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노미자는 이웃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사실은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노미자와 가까웠던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갑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시길래 혹시 치매기가 있으신가 했거든요. 그런데 영재 씨를 직접 뵈니까 정말 똑 닮으셨더라고요. 특히 눈빛이. 영재는 그제야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신과 노미자가 닮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혈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비로운 것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영재는 노미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제는 빈집이 되어버린 곳이었지만 여전히 엄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자신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함께 찍은 사진들, 소파 옆에 놓인 영재가 좋아한다며 사다 놓은 과자들, 그리고 거실 한쪽에 걸려있는 영재를 위해 뜯어감한 스웨터. 스웨터를 보는 순간 영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노미자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영재는 천천히 노미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갈하게 정리된 방 안에는 노미자의 향기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맨 위 선반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열어보니 영재의 어릴 적 사진과 함께 수많은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편지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30년 전, 가장 최근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영재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편지부터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영재야, 오늘 내 첫 번째 생일이구나. 엄마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분명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어. 미안해, 영재야. 엄마가 널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너를 생각해. 저 별 중 하나가 내 모습을 비춰주길 바라면서. 두 번째 편지는 영재가 2살이 되던 해였어요. 영재야,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닐 나이구나. 첫걸음만은 언제 했을까? 엄마는 그 소중한 순간을 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대신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할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다오. 5살 생일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영재야,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구나.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니? 선생님 말씀은 잘 듣고 있니? 엄마는 오늘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다가 예쁜 로봇을 봤어. 너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언젠가 꼭 사주고 싶어. 10살 생일 편지는 더욱 절절했어요. 영재야, 벌써 초등학생이구나. 학교는 재미있니? 공부는 어렵지 않니? 엄마는 너의 학교 생활이 너무 궁금해. 혹시 운동회 같은 행사가 있을 때 다른 아이들 엄마들을 보며 서럽지는 않니?
미안해, 영재야. 엄마가 옆에서 응원해주지 못해서. 20살 생일 편지에서 영재는 한참을 멈춰 서야 했어요. 영재야,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엄마와 같은 나이가 되었네. 이제 너도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했던 엄마의 마음을. 20살의 나는 정말 어렸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어.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30살 생일 편지는 더욱 간절했어요. 영재야, 30이 되었구나. 이제 결혼도 생각하는 나이겠지? 좋은 사람 만났니? 엄마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바라. 그리고 혹시 아이가 생긴다면 엄마보다 훨씬 좋은 부모가 되어주렴. 가장 최근 편지는 영재와 다시 만나기 직전에 쓴 것이었어요. 영재야, 꿈만 같구나. 정말 꿈만 같아. 30년 만에 너를 만날 수 있다니. 비록 내가 나를 거부할지라도 나는 행복해.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진짜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영재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눈물을 흘렸어요. 노미자가 단 하루도 자신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 매년 생일을 챙겨주며 혼자 축하해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상자 맨 밑에는 특별한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봉투에는 영재가 이 편지를 읽게 될 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재는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영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엄마가 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영재야. 더 오래 살아서 너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아직 너무 많았는데, 하지만 후회는 없어. 마지막에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줘서 정말 행복했거든. 그 한마디만으로도 엄마의 30년은 보상받았어. 영재야, 상자 안에 있는 편지들을 다 읽어봤니?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졌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만날 수 없어도 엄마의 사랑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어. 이제 너만의 인생을 살아가렴. 엄마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것이 엄마가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이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렴. 그리고 혹시 언젠가 내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엄마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되어주렴. 내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너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사랑을 주렴. 매일 안아주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렴. 마지막으로 엄마를 가끔 기억해줘. 꼭 슬픈 기억이 아니어도 괜찮아. 함께 밥을 먹었던 시간, 함께 걸었던 길, 서로를 엄마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주면 돼. 영재야,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 사랑해. 편지를 다 읽은 영재는 오열했어요. 그 울음 속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감사함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재는 노미자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물건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지만 몇 가지는 평생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편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노미자가 자신을 위해 뜯어만 스웨터. 집을 나서기 전 영재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노미자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 덕분에 저도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날부터 영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외로운 아이들에게 노미자가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 우리도 언젠가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가 물을 때 영재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응, 분명히. 하늘에서라도 지켜보고 계실 거야. 노미자의 사랑은 이렇게 영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갔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어요.